질량이 m인 자동차가 경사가 세타가 되는 빗면을 v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와 빗면의 마찰 계수를 u,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할 때 자동차의 일률은 그랬습니다. 자, 일률은 1초 동안의 한 일의 양이다. 그래서 일률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률이라는 건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거나 힘 곱하기 거리를 걸린 시간 초로 나누는 거니까 힘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해도 무방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의 m인 물체가 경사각이 세타인 빗면을 v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럼 올라가다 보면은 속력은 점점 줄어들 건데 줄어드는 이유는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생겼을 거고 아래쪽으로 생기는 가속도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체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경사력을 받죠. 그렇죠? 중력분의 일부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든다 그랬는데 이 힘이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 생긴다 그랬고요. 지금 물체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마찰력도 아래쪽으로 생길 겁니다. 됐죠? 마찰력은요, 마찰 계수에다가 그 면을 90도로 누르는 수직 항력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이 물체의 마찰력은 U에다가 mg 플러스 세타만큼 생겨요. 그래서 두 힘이 다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서요, 경사각에 해당되는 mg 사인 세타에다가 u mg 코사인 세타를 합한 만큼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알자임이죠. 이거를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 가속도 크기만큼씩 속도는 줄어들 거고요. 됐죠? 그리고 얘는 마찰력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아니죠. 맨 처음에 얘가 이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일부는 역학적 에너지로 남아있고 일부는 마찰이 한 일로 전환. 이거예요. 됐죠? 일부는 역학적 에너지로 남아있고 일부는 마찰이 한 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일률은요. 여기서는 작용하는 힘에다가 속력을 곱한 만큼이 일률이다라고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렇죠?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 그냥 여기서 가속도 구하지 말고 그냥 힘. 그렇죠? 여기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아니 밀고 간 속력을 곱한 만큼이 일률. 되겠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심플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일률은 힘 곱하기 속력이라는 방법으로 계산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해달라고 했어요.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m인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수평면으로 작용시켰더니 속도가 V가 되었다. 네. 자, 물체의 운동한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마찰이 없는데 내가 밀어주면 내가 밀어준 힘이 알자 힘이고요. 그 알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맞아. 내가 준 힘은요 F이고요. 그 F라는 힘으로 얼마까지 밀었냐면 S까지 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 알자 힘이 한 일은 FS고요. 자, 그것만큼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데 운동 에너지 처음은 정지 상태였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죠.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요 S 갖고 하는 거니까 S는 2F분의 mv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말을 그대로 그냥 식으로 써놓은 거고요. 두 번째, 힘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저 힘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요, 단지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할 건데 거리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양변의 힘 이거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알자임의 한 일이니까 그 자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알자임의 한 일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20번까지. 16번에 1번에서 16번에 1번에서 EF분의 MV제곱. n분의 f가 v니까 더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N분의 f는 m인데 가속도가 v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속도가 V라고요? 가속도는 A죠. 근데 정지에서 속도가 v가 됐으니까 가속도가 v인 거 1초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요. 20번에 3번이요. 네. 자, 17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20번이요. 또 됐어요? 20번만 하면 되겠어요? 네. 20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3의 물체를 진흙 바닥으로부터 5m 되는 위치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진흙을 20cm 뚫고 들어간 후에 정지했다. 뚫고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갈까요? 마찰력. 됐어요. 근데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하고요. 모르면 답해봐 라고 했으니까 해볼게요. 물체가 진흙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떨어지는 동안에는 공기저항은 없고 흙을 뚫고 들어가는 동안 마찰만 있다라는 뉘앙스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 얘는 5m 떨어졌을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5m 낙하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mg, h는 2분의 1 mv 제곱. 이때 속력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v는 루트 2g h야.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5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 속력 10이야 라고 일단은 1번을 해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물체가 진흙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흙바닥이 있을 때요, 2kg짜리라고 하는 물체가요, 얘 2kg 맞나요? 3kg인가요? 3kg짜리라는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10이었고요. 뚫고 들어가는 동안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력이 0이죠. 그러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나중 운동량은 0이고 처음 운동량은 30이니까 30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30이란 얘기는 충격량이 30이란 얘기입니다. 충격량이 30이고 이게 F인데 이때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시간을 안 줬네요. 구해야죠. 싫어요. 안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있어요. 있어야죠. 자, 얘 여기 운동에너지 있죠? 운동에너지가 뚫고 들어가면서 운동에너지가 없어졌죠? 뭐 했을까요? 마찰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마찰이 아니에요. 만약에 시간을 줬으면 난 그냥 이렇게 해서 F를 구해버렸을 거야. 근데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운동에너지가 마찰이 한 일이 되는 거니까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0은 마찰력이 F이죠. 그래서 거기다 뚫고 지나간 거리가 0.2m다라고 하는 길이 좋네요, 오히려. 그러면 요걸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F는 해 750? 네. 나오면 돼요. 이렇게. 물리에서는요, 같은 값을 구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상황에 따라 맞춰 하셔야 됩니다. 3번.
만일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면 진흙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은 얼마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올림 수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죠. 그죠? 네, 그거는 여기 뚫고 지나갈 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생각했니 안 했니? 안 했기 때문이에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에너지가 요거밖에 없다면 위치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봤다는 얘기죠. 됐죠? 네, 그렇게 봐도 돼요. 여기를 A, 여기를 B,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그러면 A점에서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해야 되는데 기준점을 여기다 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점에서는 위치도 있고 운동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기준점을 여기다 놓고 봤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놓고 온 거고 여기다 놓으면 얘는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 맞아?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다고 치면 운동 에너지는 아까 구한 대로 운동 에너지는 얼마 나오냐면 150 나와요. 그죠? 운동 에너지는 150이고 위치 에너지는요. M, G, H 얼마 나오냐? 6. 그래서 156이거든요. 이게 처음 에너지예요. 그랬다가 B로 내려가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B점에서도 에너지를 162여야 돼요. B점에서도.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만큼 줄었냐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0 됐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마찰이 할 일이 무려 얼마? 156짜리만큼의 마찰이 할 일이 아까는 그냥 150만큼 마찰이 이랬거든요. 위치 에너지 고려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위치 에너지도 고려를 한다면 156의 마찰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마찰력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156이어야 되니까 F는 6이야. 그럼 해줘. 780만. 780. 이야? 네. 네, 그렇대요. 아까 얼마였는데? 750. 750? 네, 그렇대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힘이 바뀌어요 라는 뉘앙스라서 되게 괜찮습니다. 그죠? 네, 근데 보편적으로 이건 너무 들어간 거야. 이건 너무 들어간 거야. 고등학교에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여기를 위치 에너지 계산을 안 합니다. 당연히 중학교도 안 하고요. 그죠? 이거 이제 올리기나 일반 물리에서만 높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죠. 역학적 에너지 파트가 대단히 어렵고요. 다양하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까지도 보여봐 드렸습니다. 자, 이제 154페이지 열과 일의 전환, 열역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짧게 보시면 이제 이 책이 끝납니다. 1번이. 다음 주부터는 2번 가져오시면 선생님하고 전기 파트 합니다. 이렇게 갈게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열역학, 열과 일의 전환 여기 가지요. 자, 우리는요 물리 1에서 이미 열에 대해서 배웠다. 열은요 우리 온도랑은 다르죠. 온도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열은 그게 아니죠.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멋지게 얘기해서 그래요.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게 열이야. 그래서 그 열의 원래 이름이 뭐니? 열 에너지고요. 이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뭐라 그러니?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걸 중학교 교과서에서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니? 중3 되는 놈들아.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울까요? 이거를 열량이라고 배웠죠. 됐죠? 중학교 때 배우는 열량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이름은 열에너지다. 열량이라는 표현은 주로 화학 시간에 쓰고요. 물리는 열에너지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 열량이라고 하는 거, 열에너지라고 하는 거,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하는
하거든요. 열이라고 얘기해요. 열. 그거 원래 이름은 열에너지예요. 열에너지는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이렇게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해 한쪽에는 80도의 뜨거운 물이 있어 한쪽에는 20도의 차가운 물이 있어 이렇게 접촉시켜 놓으면 항상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동하다 보면 당연히 뜨거운 물질은 에너지를 잃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차가운 물질은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둘이 열평형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에너지는 이동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그래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는 열에너지, 중학교 때는 열량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 자, 그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열에너지라고 하는 열량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을까?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C, 암탁 이렇게 계산하면 돼 라고 해서 또 뭐 기억나? 그래서 이동한 열에너지 계산은 C 암탁으로 하는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C는 비열 얘기하는 거고요. 암이라고 하는 거 질량 얘기하는 거고요. 델타 T는 그 물체가 열평형이 될 때까지 변한 온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요게 열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나는 그럼 열평이 될 때까지 얼마의 열이 이동했니? 라고 하는 그 열을 계산할 때는요. 어차피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을 거니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풀었다. 기억나? 그 중에서 뜨거운 물이 200g이 있다고 칠게 차가운 물은 100g 있다고 칠게 이런 뉘앙스야. 자, 근데 차가운 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둘 다 물이니까 비열에 해당되는 값은 1로 보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의 질량 200g이고요. 온도 변화는 80에서 열평이 되는 T를 빼시면 온도 변화량이고요. 찬물은요, 비열 1에다가 질량 100에다가 온도 변화는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빼니까 T에서 20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160-2T는 T-20이야. 그래서 3T는 180이니까 T는 60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됐죠? 그래서 얘는 60도에서 열평형이 됐어요.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60도에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실제로 이동한 열에너지를 구하고 싶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60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동한 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20이니까 4000이 이동했어요. 이런 얘기야. 맞아? 선생님인데 이따 5시에 201로 내려와. 애들 다 데리고. 그러면 이거 4000은요. 우리 열량의 단위가 뭔데요? 너네가 구한 열량의 단위가 뭐니? 칼로리. 킬로칼로리. 요거잖아요. 그럼 얘는 칼로리일까요? 킬로칼로리일까요? 칼로리요. 뭘로 결정해요? 네가 계산한 물체의 질량 단위야. 내가 계산한 물체의 질량 단위가 뭐야? 그람이야? 맞아? 그러면 칼로리로 나온 거야. 네가 계산한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계산했다면 킬로칼로리로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4000칼로리의 열량이 이동했네요. 이동한 열량이 4000칼로리입니다. 근데 이동한 열량이 4000칼로리, 다시 말해서 4kcal라는 얘긴데 그러면 나는 이걸 열에너지로 얘기하려면 줄을 얘기해줘야죠. 몇 줄이란 얘기야. 중학교 때는 칼로리로 계산했잖아요. 열량으로. 하지만 우리는 열 에너지로 나타내고 싶어요. 에너지 단위는 줄이잖아요.
됐어. 의미는 둘 다 열 에너지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단위는 달라. 그럼 단위 환산해줘야죠. 됐어? 그러면 1kcal가 몇 줄의 1과 같을까? 1kcal가? 아, 1kcal가 몇 줄이랑 같을까? 4200줄이랑 같아요. 됐어? 다시 말해 1칼로리가 4.1에 4.2 줄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 곱하기 4,200 하셔야 올라온다고요. 됐죠? 그러면 해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4, 4, 16 요만큼 16,800줄에 일을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4,200이라는 거 누가 알아냈어? 1kcal가 4,200줄이라는 거 누가 알아냈어? 누군가는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죠. 저절로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1kcal의 열량이 4,200줄이랑 같다는 걸 알아낸 과학자가 바로 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따서 에너지의 단위 1의 단위를 줄로 얘기해 준 거고요. 이 사람이 알아낸 이 4,200 또는 4.2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열량을 1로 또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열의 일당량이라고 불러. 됐어?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저걸 알아냈을까? 라고 하는 줄의 실험 장치요.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1kcal가 4,200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컵이 있고요. 거기에 프로펠러 날개가 달려있는 막대에다가 무거운 추를 매달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 추는요. 퉁 하고 치면 아래로 도로록 내려온다고 치자. 그러면 이 추가 내려오면서 H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감소하겠죠. 그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야. 그럼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안에 있는 물과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충돌에 의해서 뭐가 발생할까?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한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는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 운동 에너지를 물의 온도를 높이는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 준 거지. 그 결과 물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됐어? 그 결과 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Q는 CM 델타 T니까 온도 변화량을 집어넣어서 받은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은 열량을 계산했더니 받은 열량은 100칼로리야. 근데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1000줄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됐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니? 10줄의 에너지가 1칼로리의 열량과 같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 실험을 반복해서 1kcal의 열량이 4,200줄에 1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내는 실험. 그래서 이 실험을 줄이라는 과학자가 했고요. 그 실험하는 과정의 실제 그림이 15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줄이 사용한 실험 장치입니다. 줄이 사용한 실험 장치가 15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그 실험 장치예요.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펠러가 물이랑 부딪혀서 열을 발생해 온도를 높이는 걸 통해 열량을 계산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열의 일당량이 4,20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4,200이라는 건 어림잡은 숫자고요. 실제로는 4,18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4,200으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량과 열 에너지를 같이 표현해서 쓸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열량 계산을 물리에서는 열 에너지로 계산해서 줄 단위로 계산할 거예요. 줄 단위로 계산할 거예요. 칼로리 계산을 할 때는요. C의 델타 T에서 C라고 하는 비열값을 1g/세제곱 센티미터로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칼로리 나오는 거예요. 비열을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줄로 계산하려면 이 비열 표현이 달라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비열 표현을 다르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줄이 나오게 칼로리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산이
줄이 나오게 나중에 보면은 물의 비열값을 4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거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량으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이제 줄로 계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열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물리 1에서 열역학 법칙 했던 거 기억나? 열에너지, 열량 배우면서요. 첫 번째, 이 열에너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한 게 열역학 법칙들이었어. 그쵸? 열역학 법칙 중에서 열역학 법칙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열 평형을 설명하는 법칙이 있죠.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반드시 A와 C의 온도는 같다라고 하는 열 평형을 설명하는 게 열역학 제0법칙이었고요. 열역학 제1법칙도 있죠. 열역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보존돼야 돼.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기억해내. 실제로요, 이렇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공간에 기체를 N물개만큼 집어넣어. 기체가 이렇게 N개 들어있다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통해서 열을 가하죠. 그럼 당연히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는 열량이 생겨요. 자, 그래서 내가 이 기체한테 준 열량이 얼마냐면 100이라는 열량을 줬다고 치자. 그럼 100이라는 열을 줬기 때문에 그 100이라는 열을 받은 기체는 당연히 100만큼 뭘 했었어야 되죠.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럼 100이라는 열을 주면 첫 번째 기체들은 그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자기가 열 받으면요 뜨거워져서 그래서 운동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근데 우리가 쓰는 기체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위치 에너지, 그래서 마찰 에너지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지만 기체들은 모두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 에너지 그러면 그냥 운동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열을 받은 기체들은요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일부 열을 쓰겠죠. 예를 들어 60만큼을 자기의 운동 에너지 증가시키는데 썼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40은 없어진 거니? 아니라고 했죠.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40은요 뜨거워진 기체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피스톤 뚜껑을 자꾸 세게 부딪히니까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가는 뭐한다?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는 기체 스스로가 일하는데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설명한 게 열역학 제1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준 열량이 100인데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데 60 썼어. 그러면 한일의 양이 얼마야? 라고 하면 40이에요. 이거 하시면 되고요. 준 열이 100인데 일하는데 40 썼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데 얼마 쓴 거야? 60이요.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근데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운동 에너지.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죠? 물리원은 한 일만 계산했습니다. 기체가 일을 해요. 됐죠? 그럼 기체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압력 부피 그래프를 통해서 한 일을 구할 수 있게끔 물리원에서 연습했어요. 내가 뜨겁게 가열할 때 여러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압력과 부피가 이렇게 있을 때요 저 피스톤 안에 있는 상황의 변화를 4개의 점으로 표현해 드렸어요. 맨 처음 상태는 A점, 그리고 피스톤을 가열하기 시작했더니 얘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D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기차의 바퀴를 돌려. 그래서 이게 열기관이야.
그 바퀴를 돌리기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서 피스톤이 밀려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바퀴를 한 번 돌려. 그래서 그걸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 열기관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과정들을 물리원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2고 1이고 2고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숫자 줬다. 자, 그랬을 때 Q는 델타 U 플러스 W의 변화를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 안에서 얘네들의 변화를 설명한 사람이 카르노라고 하는 과학자라서 카르노 순환 기관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결정하는 건 기체의 온도입니다.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압력과 부피만 알려준 거지 온도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온도 알 수 있어요. 왜? PV는 NRT니까. 그죠? 어차피 가열해도 NR이라고 하는 기체의 개수와 상수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PV와 T는 비례상수를 곱한 값이랑 비례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비례상수를 빼면 PV는 절대 온도와 비례하는 값이야.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점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통해서 누가 더 온도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점의 PV를 곱한 값, 다시 말해서 온도를 표현하는 숫자는요 1입니다. B는요 2고요. C는요 4고요. D는요 2고요. 다시 A인 1로 돌아와요. 그러니 실제로 A에 비해서 B의 온도는 2배 더 뜨겁고요. C의 온도는 A에 비해서 4배 더 뜨겁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때 A에서 B로 가요. A에서 B로 가면서 얘네들의 연력학 제일법칙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요. A에서 B로 가면서 온도는 플러스 1도만큼 증가했어요.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부 에너지가 1만큼 증가했네? 네, 그런 얘기예요. 됐어? 네. 그러면 한 일은 있니 없니? 라고 했는데 한 일은요. 피스톤을 밀고 나가든지 밀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부피 변화량과 비례하는 값이야. 부피 변화량. 근데 A에서 B로 갈 때 부피는 변하지 않는 부피가 일정한 등적 구간이야. 부피가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한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는요. A에서 B로 가면서 열을 정확하게 플러스 1 자기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만큼만 흡수했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갑니다. B에서 C로 갈 동안은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해서 여기를 등압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B에서 C로 가는 동안 온도는 이만큼 증가했어요. 플러스 2.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겠죠. 플러스 2. 증가량을 플러스 2라고 해보자. 자, 그렇다면 얘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피스톤이 밀려 나왔다는 겁니다. 일을 했죠. 그럼 한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였어? 한일의 양은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가 바로 한일의 양의 크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왜요? 한일이라는 건 힘에다가 밀도당 거리를 곱하는 거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라고 하는 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으로 표현해도 똑같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압력은 기체가 미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면적은 그 압력을 받는 면적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본 거고요. 그 압력으로 밀고 간 거리를 S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기체가 한 일은요. 힘자리에다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밀고 간 거리 S를 곱하면 이게 기체가 한 일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때 잘 보시면 면적 곱하기 밀고 간 거리를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증가한 부피량이야. 맞아. 네.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압력은 세로에 있고 부피는 가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곱한 면적값이 바로 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쟤는 한일의 양이 플러스 2야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체는 외부로부터 정확하게 총 4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는요. 이번에는 온도가 이만큼 감소했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줄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한일은요. B에서 C로 갈 때 또 한 번 부피의 변화가 없었어요. 등적 구간이라고요. 한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감소량만큼만 에너지를 방출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시는 D에서 다시 A로 돌아가는 구간이요. D에서 A로 다시 돌아갈 때 온도가 1만큼 감소했으니 내부 에너지 1만큼 감소했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번엔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받은 일도 밑에 있는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의 감소한 일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받은 일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총 에너지를 마이너스 2만큼 방출했네. 이 뜻이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에 총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Q값, 델타 U값, W값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꼬맹아, 이제부터 머리 돌려. 물리 원에서는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되죠. 아이들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이걸 잘 보시면 전체 총합을 보시면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열은 플러스 5고요. 방출한 열은 마이너스 4예요. 총 열량은 플러스 1만큼. 5를 흡수했지만 4를 내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쓴 1은 그래서 총 흡수한 건 플러스 1밖에 흡수한 게 없어. 이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보세요.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량인데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의 온도 맞죠? 온도 변화량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옵니까? 0 나와야 됩니다. 순환해서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온도는 다시 제자리의 온도로 돌아왔어요. 언제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다 더해주세요. 얼마나 오니? 이게 플러스 1 나와서 얘하고 얘값이 반드시 순환기간에서 같아야 됩니다. 실제로요.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선생님 피스톤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저 피스톤이 아니고 엔진으로 열기관을 쓰잖아요. 엔진에서요. 실제로 외부에서 받은 열의 총합이 얼마냐면 5였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열이 5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엔진에서 일을 하고 밖으로 나간 열이 얼마냐면 이게 4라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나간 열이 4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럼 1 어디 갔을까? 1만큼은 그거는 실제로 바퀴를 돌리는 B라는데 일주일에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흡수한 열과 방출한 열의 차이만큼이 실제로 한일의 양이야. 한일의 양이야. 알겠어? 네.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뭐야? 물리원 질문하잖아.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요.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할 수 있어? 이 뜻이죠. 내가 준 열이 5고요. 한일은 1이니까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0.2. 다시 말해서 20%의 열효율을 갖는 엔진이야. 이 뜻이거든요. 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일할 수 있어? 이게 이 열기관의 열효율이라고. 알겠어? 자, 근데 이러한 열효율을 수학을 너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알겠지만 사실은 Q1분의 W를 어떻게 해도 돼? Q1에서 Q2를 빼도 W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수학 선생님들은 계산해서 1-Q1분의 Q2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다 같은 말이야. 이게 바로 열효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인간의 열효율은 어느 정도? 40%. 우리 몸의 열효율은 40%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요. 그래서 1000칼로리 중에 400칼로리만 내 몸의 에너지인 ATP로 저장합니다.
생물 시간에 배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료를 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값이랑 이 값은 반드시 같아야 되고 얘는 0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떤 값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값을 알려주지 않아도 됐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걸 채우셔야 됩니다. 그죠?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고 얘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이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이거 플러스 1이라는 게 저 그래프에 어디에 있습니다. 더 할게요. 이 넓이요. 됐어. 총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뺀 만큼이 실제 에너지 요일이라고요. 됐어? 이게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를 주면 이거 총합이 이미 나온 거야. 이거 1, 이거 1, 이거 0. 알겠습니까?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 그래프를 주면 이렇게 돼요. 항상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알겠어? 그래서 이 넓이가 플러스 1이고 이게 바로 이 총량 값을 얘기한다. 이 값을 얘기한다. 알겠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었고요. 이러한 연력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게 구름 생성 과정이에요. 구름 생성 과정이에요.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구름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바닷가에서요. 태양빛에 의해서 바닷물이 열을 받아 수증기로 바뀌어서 물이 증발하면 이 증발한 물들이 모여서 구름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증발한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바뀌어야 되네. 다시 물방울로 바뀌는데 물방울이요 낮은 지표면에 붙어서 이렇게 떠 있으면 이건 안개라고 하지 구름이라고 안 합니다. 구름은 지표면으로부터 멀리 높은 곳에 떠서 생겨야 이걸 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요 떠 있는 높이 차이로 구분하는 거야. 생기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떠 있는 높이 차이로 설명하는 건데 이때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구름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증기는 가만 놔두면 그냥 수증기거든요. 이걸 구름으로 빠른 속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를 밀어 올려야 됩니다. 밀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저기 상국대로 갈수록 추워지니 더워지니? 추워지죠. 네. 그 과정을 설명해 보면 사실은 얘를 밀어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산면이 있다고 치면 바람이 불어오면 산을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산면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급격히 상승합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데 이때 보세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수증기라고 하는 아이도 하나의 물질인데요. 수증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한 지점에 있으면 수증기의 크기는 변하지 않겠죠. 조건만 똑같으면. 왜 안 변할까? 그건 밖에서 누르는 압력과 안에서 미는 압력의 크기가 같았으니까 형태와 크기가 일정한 거야. 무조건. 형태와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밖에서 누르는 힘과 안에서 미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형태가 일정하죠. 내 몸 속에서도 밖으로 미는 압력이 있어요. 대기한 만큼. 그것 때문에 내가 형태를 유지합니다. 몸 속에도 압력을 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요. 됐죠? 이러한 수증기를 밀어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체의 부피가 바뀌어 다른 상태보다 기체의 부피의 변화는 급격히 잘 일어나요. 기억나니?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 기체의 부피는 뭐에 따라 변한다? 압력과 뭐에 따라 바뀌니? 온도에 따라 바뀌죠. 이때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뭐지? 커지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뭐지니까 커지죠.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가 바뀌었다면 원인은 둘 중에 하나야. 온도 때문이야? 압력 때문이야? 둘 중에 하나 찾으시면 돼요. 됐어? 자, 이 수증기를요 극단적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요따시만 했던 수증기가 이따시만 하게 돼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압력입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 올릴 때 됐어. 온도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압력 차이입니다. 압력 차이. 압력 차이가 1차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미는 압력이 극단적으로 줄어요. 기압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압력은 밖에 있는 압력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데 안의 압력은 여전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고 나와서 수증기의 부피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커집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요. 부피가 커지는데 열 때문에 커지냐 압력 때문에 커지냐. 열은 공급하지 않고 압력 때문에 부피가 커졌어. 이걸 뭐라 합니까? 단열. 열은 안 받았어. 단열 팽창 또는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요. 열은 안 받고 압력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피가 확 하고 터지는 거거든. 그걸 이제 연력학으로 설명해 볼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단열된 상태니까 열량 공급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요, 얘는요, 부피가 확 커졌다는 얘기는 아까 그 그래프에서요, 부피가 극단적으로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부피가. 맞아? 부피가 1이었다가 부피가 10까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압력은 낮아질 때 이렇게 해줬어야지. 이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부피가 커지면서 그 밑에 있는 넓이만큼 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일한 양이 있다고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제 계산돼요. 받은 열량은 얼마인데? 한 일이 10이면 내부 에너지를 뭐 해야 되니? 마이너스. 줄어야죠. 기체의 온도가 급격히 훅 떨어진다고요. 부피가 늘어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됐어? 온도가 떨어져서 부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부피가 늘어나면서 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져. 그 온도가 떨어져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온도를 멋진 말로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네. 이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단열 팽창입니다. 이 단열 팽창을 여기서도 실험할 수 있어요. 뭘로? 사이다 뚜껑 딸 때. 사이다 병 뚜껑을 빵 하고 따면요. 순간적으로 병 속에 있는 기체를 부르던 압력이 뚜껑이 따지니까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됐어? 그 기체의 부피가 순간적으로 뭐니? 빵 하고 커져. 됐어? 그러면서 그 수증기의 온도가 뭐해지니? 낮아지니까 안에 있는 사이다의 온도도 낮아지고 사이다를 담고 있는 병의 온도도 낮아져요.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열 팽창이 구름이 생기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한 일의 양은 실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넓이를 구하면.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실제로 못 구해? 구해. 그거 구해. 그게 좀 어려워서 물투에서 가르쳐주는 거야. 네.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이거요. 운동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 실제로 구하자. 이겁니다.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2분의 1 mv 제곱이 대단히 잘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고체 덩어리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주로 보편적으로 써요. 고체 물질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그러면 물 같은 것도 흐르잖아요. 물도 흐르죠. 그러면 흐르는 물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2분의 1 로 V 제곱으로 구해요. 2분의 1 로 V 제곱으로 구하는데 이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건데 이 로가 뭐냐면 물의 밀도입니다. 유체의 밀도. 그러니까 질량 대신에 밀도로. 왜? 흐르는 물의 질량은 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의 밀도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흐르는 물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로브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질량만 밀도 바꿔버리면 돼.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을 너네가 나한테 배웠었어. 몇 주 전에. 뭐 행성의 운동 에너지, 위성의 운동 에너지. 아니 하늘에 떠 있는 천체의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천체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했지? 2R분의 mv제곱 기억나냐? 이걸로 구했었지. 천체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했었지. 자, 이런 식으로도 천체의 운동 에너지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고체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해? 액체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해? 그럼 기체의 운동 에너지. 기체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해요. 이게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2분의 3kT. 2분의 3kT라는 게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인데요. 여기에서 안 보일까봐 여기다 쓸게요. 2분의 3kT에서 선생님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2분의 3kT 쓰는데 2분의 3, 네 상수죠. K는 뭐예요?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또 다른 상수예요. 그럼 둘 다 상수면 이걸 그냥 하나에 묶어서 또 다른 상수로 만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K 값은 변하지 않는데 2분의 3은 기체가 헬륨 기체처럼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는 단원자 기체냐, 아니면 수소 기체처럼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이원자 기체냐, 됐어? 또는 이산화탄소처럼 원자가 세 개 붙어 있는 3원자 분자냐에 따라서 이 앞이 수정됩니다. 우리가 쓰는 2분의 3 KT는 단원자 분자일 때의 운동 에너지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다는 거야. 이원자 분자일 때 2분의 3이 아니고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변하는 상수기 때문에 같이 안 묶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가 뭘까요? 이 T는 절대입니다.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로 구한다. 그 T가 절대 온도다.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배웠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데? 라고 하는 걸 선생님하고 10분 안에 간단히 하고 끝내죠. 자, 이렇게 정육면체 통안에요. 한 변의 길이가 L입니다. 여기에 기체가 N개 들어가 있습니다. N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체는요, 공간이 있다. X축, Y축, Z축이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이 방향으로 V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는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입니다. 그러면 얘가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튕겨나오고 막 이질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 아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죠. 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건데, 저 기체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건데,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바로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된다. 얘네는 F값이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이루는 힘이다. 맞냐? 여기까지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너네들은 나하고 저기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계시죠. 우리 가장 간단하게 하자. 여기서 움직이는 이 기체의 질량은 m이라고 할 거야. 하나의 기체를 확대한 거야. 됐죠? 얘는 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포물선 운동할 때 이렇게 던졌어도 X축과 Y축으로 찢어서 봤던 거 기억나지? 공간이면 X축, Y축, Z축으로 찢어서 보면 돼. 맞냐? VX, VY, VZ 그냥 축 하나만 더 늘어나는 뿐이야. 알겠어? 그 중에서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난 X축만 먼저 볼래. 이렇게 한다. 됐어? X축의 운동만 먼저 볼게. 그러면 얘는요, 이 아이가 VX라는 속도로 가서 부딪혀서 다시 튕겨나와.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맨 처음에는 VX의 속도로 갔다가 튕겨나올 때는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 방향으로 오는데 얘 이상기체니까 탄성충돌해. 방향만 바뀌지 빠르게는 안 바뀌어.
알겠어? 그러니까 튕겨 나오면 마이너스 mv x야. 맞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얼마냐? 이 mv x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긴 거지. 됐죠? 그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이니까 우리는 크기만으로 계산할게요. 이 mv x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다. 됐어?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충격량은요, ft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ft라고. 납득하지? 그럼 나는 힘을 구할 건데요. 힘을 구하려면요, 이걸 시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납득해라.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힘 남습니다. 자, 시간이 뭐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맞아? 네. 얘는요, 속력 얼마로 움직였습니까? Vx의 속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맞죠? 네. 이동거리는 얼마입니까? 갔다가 튕겨 나왔으니까 이동거리는 2L입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네. 그랬을 때 요거 계산하시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2L분의 2mvx의 제곱이 나옵니다. 맞아? 당연히 2는 약분을 했겠죠. 그죠? 네. 요만큼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요. 벽면에서.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X축 방향으로 속도가 Vx고 Y축 방향으로 속도가 Vy면 실제 속도는 벡터 합성 이게 실제 속도죠. 이거 어떻게 구하니? 실제 속도는 루트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이지. 그럼 Z축도 있으면 Vz의 제곱까지 하시면 되겠죠. 맞아? 근데 가장 간단한 수준으로 본다면 X축, Y축, Z축으로 움직이지만 빠르기는 똑같다고 치면 Vx로 놓으면 가장 심플하겠지? 그러면 결국 뭐냐면 V제곱은 3Vx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야. 납득해? 그러면 Vx제곱은 3분의 1 V제곱으로 치환해서 써도 무방해. 맞아? 여기 보이지? Vx제곱. 치환할 거야. 우리는 X축 방향만 봤으니까 전체 방향을 다 본다. 됐어? 얘는 치환해서 어떤 모습이야? 3L분의 MV 제곱이 나온다. 이 뜻이야. 납득해? 여기까지 되겠어? 네. 이게 힘이라고요. 근데 힘은 뭐라 그랬어?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맞아?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면적으로 나누면 압력 되네. 납득하냐? 그럼 면적으로 나눠야죠. 저 새끼 한 면에 면적이 얼마예요? L 제곱이죠. 한 면이 L이니까 제 정사면체, 정육면체.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L, 이 변의 길이가 L. 되겠어? L 제곱 면적으로 나누자고. 그럼 뭐 보이니? 이게 뭐냐? 부피죠, 저 새끼 부피. 정육면체 부피. 뭐가 막 돼? 잘 봐. 이거는 속력이고요. 요건 부피고요. 속력은 꺾어서 쓸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저기 NRT 뭐예요? 이거까지 녹여? 내가 너네들한테 뭐 구하는 거 가르쳐준다 했어?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야? 양변에 2분의 1만 곱하고. 와, 재수없죠?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에너지가 사실은 2분의 3 PV인데 너 나한테 배웠어. PV는? 이야, 됐어? 애니모게
어떻게 구해?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입자수. 근데 저기 기체 입자 한 개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 그럼 여기가 1이잖아. 기체 입자 한 개의 운동이 되죠. 이죠. 이게 뭉치만 산소. 요게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산소. 이걸 뭉치만 산소라고 해요. 그러네요. 네? 알겠어. 2분의 3 KT. 그래서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n 개면요. n 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여기도 나와요. 2분의 3 NRT. M몰이면. 그래서 기체 입자 한 개의 운동에너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한 개가 아니고 M몰 개면 2분의 3 NRT로 구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NRT가 PV니까. 됐어?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그랬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요, 가장 단순한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끌고 가보는 거야. 이렇게 수식을 막 써서. 그죠?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더라. 라고 하는 여기까지 해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들이요. 네, 16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오는 거 숙제. 이걸로 1권 끝났어요. 다음 주에 올 땐 2권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